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제 원래 중국 정치 읽기라고 하지만 요즘은 국제 정세 읽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박사님과 앞에 있는 책 중국의 예. 강한가를 통해서 예.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중국의 과학기술의 어떤 집중하는 모습, 예. 중시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놀랍게 봤었는데요. 예. 오늘 준비해 주신 기사 내용들이 다시 한번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의 관심, 예. 어느 정도 진지한 건지 맞습니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중국은 왜 강한가라는 책을 쓴 것이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에 네, 매우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중점 들어있는데 네. 사실 그거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이 중국이란 사회 자체가 과학기술의 인재를 통해서 길러내고 그렇게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 이런 것 자체가 과학기술,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거기에 적재조소에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사제도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네. 이제 우리 방송에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목한 방송은 예. 저희 CC가 마선이가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고요. 아유, 또, 너무나 좋았죠. 저도 또 자부심 갖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준비된 소식은요, 이제 3월 18일째 참고 소식에서 나왔는데요. 네. 미국 매체가 과학기술의 혁신이야말로 중국과 미국 경쟁에서의 메인 배틀필드, 그러니까 주전장, 주된 싸움장이다. 주전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한자가 주전장. 맞습니다. 예, 소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중국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국은 진지하게 임하는데 오히려 이건 미국 매체에서 한 얘기예요. 오히려 미국이 정체되거나 낙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과학의 영역에서 중국이 막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중국은 차근히 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두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중국이 세운 계획보다 더 그 결과들이 티체 먼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차세대 컴퓨팅 그런 기술 이런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딥러닝 분야에서 보유한 특허 수가 미국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이것과 또 관련돼서 우리나라 4월 6일이에요. 여기 이제 황구망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트에서 발표한 그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네.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중국의 과학 논문들이 제가 여기 밑에 빨간 줄을 쳤습니다. 네. 질량이죠. 퀄리티가 이제 미국을 초월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적인 논문 수 양에서는 좀 벌써 이전에 초월을 했어요. 네. 근데 주목할 건 이제 퀄리티 면에서도 이제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스트에서 과학 영역을 갖다 10개로 나눠봤어요. 이걸 좀 조사해보기 위해서. 이제 뭐, 컴퓨터 정보학이라든지 물리학, 천문학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상위 10개 분야에 있어서 이제 피인용된, 중국 논문이 피인용된 그 1% 이상, 1% 이상, 상위 1%에 포함된 피인용된 논문 수가 네.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인용 비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논문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 네, 많이 여기서 언급되고 이 내용을 그렇죠. 가져오고 그렇죠. 어떤 논문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갖고 와야 네. 이제 왜냐면 과학적인 논문들은 특히나 이제 연구 결과가 실험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연구 이론적인 가치가 있어야 많이 인용할 거 아니에요? 인용률이 어떤 가치 그렇죠. 평가 척도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질이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척도를 가지고 평가해 봤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논문의 어떤 과학적인 역량이 그 양적인 부분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퀄리티 부분에서도 미국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미국이 왜 위기감을 느끼나. 바로 이 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이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대규모 연구라든지 개발 투자가 이제 양적인 차원에서만 큰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제 그 우수성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그 담보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사실 이런 논문 이런 인용률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그 뒷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지금 있는 결과적인 차원에서 비교가 아니라 뒤가 좀 나중에 그러니까요. 더 걱정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문이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사람들, 인재를 어떻게 사람, 인재. 구축하고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네. 과학기술 인재가 어떻게 배출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만 많은 게 아니고 네. 그 과학자가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해. 그래도 그 밑에는 계속해서 그 뒷받침해주는 인재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 시스템적으로 그게 딱 갖춰져 있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게 뭐 어려운 거거든요. 뭐 이런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논문의 수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 맞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투자와 이런 결과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세계 최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전 세계 인재가 다 몰려가지고 뽑아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원사제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나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중국에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과학 시스템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걸 뒷받침해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자료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에요. 그 우리나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랑 이제 그 여성과학기술 인재는 어떻게 양성하냐, 중국에서. 간만에 한글 자료 나와서 너무 편안합니다. 예. 2018년도에 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의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아마 2017년도 겁니다. 그 이제 여성 과학기술 인재들 이제 대학교 학과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 조사한 걸 갖다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온 건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성하면 대부분 전공이 인문학이죠. 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어문계 뭐 이런 거. 인문사회학이 놀랍게도 제일 낮아요. 5.2%예요. 공학 및 기술과학이 50.2%고요. 자연과학이 18.9, 이 농업과학이 공돌이는 14.7. 남성의 전유물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사회가 워낙 이제 이거 중국 네. 중국 데이터예요. 중국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중국에서도 그 교육열이 세잖아요. 그럼 인풋이 엄청 나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또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공계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 취직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 발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 전망이 있는 학과다. 이게 이공계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봐요. 의학보다도 훨씬 높아요. 공학기술. 네. 심지어 자연과학보다, 의학보다 오히려 농업과학이 더 높아. 네. 우리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야. 인문사회가 더 없어. 여성 공학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까지는 물론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이제 유리천장. 그래서 높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성 비율이 좀 줄어들고. 여성 비율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만큼 이제 이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인력 자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도 이런데 남자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반증인 거죠, 이 데이터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최근 3월 30일 보면, 3월 28일 기사를 보면요. 홍콩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중국의 2선 도시, 얼시엔청슈. 그러니까 1선 도시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북경, 상해, 광주, 이런 거대 메가시티예요. 네. 2선 도시는 황주나 청두나 이런 도시인데, 이제 2선 도시에도 인재들이 몰린다. 근데 원래 상해나 북경, 광주, 심천 이런 쪽으로만 몰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몰린다는 거예요. 왜 몰리냐 봤더니,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코로나 환경. 코로나 환경 속에서 아무리 자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대도시로 몰릴 수가 없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도시 때 물가가 너무 높아. 근데 집 사기가 어려워. 사실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주라든지 청두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교적 이제 방값, 집값 좀 싼데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건 아주 낙후된 도시, 낙후된 농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과학기술로 무장된,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공계 출신들, 이공계 전공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낙후된 도시에, 낙후된 농촌에 이런 데 가서도 춘석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기 역할, 춘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요즘 농활이라는 거 뭐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 지역에 가서 이걸 뭐 국가에서 뭐 지정해 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해서 하면 만약에 지원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성과가 나와. 잘해. 네. 그러면요. 이제 정부에서 다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월급 좀 대우를 좀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신망을 받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데 사회복지적 제도라든지 좀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해주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잘하면은 행정 공무원 체계로도 편입될 수도 있게 그렇게도 합니다. 그게 유연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쪽으로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네. 이제 사실 좀 낙후된 곳에 가서도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참 부합하기가 어려운 게 네. 젊어 고생은 그냥 고생일 뿐이야. 왜냐면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보장이 안 돼. 고생은 고생이다. 고생이야, 그냥 고생이야. 근데 뭐 누가 사서 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인재들이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이제 가서 낙후된 곳에 가서도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 뭐 젊어 고생은 기회다. 뭐 이런 느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좀 임팩트가 세게 오네요. 그런가요? 예, 네.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젊은 친구를 보면 되게 꼰대 같은데 젊은 이제 학생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지도자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촌을 변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긍정 효과를 내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데까지 그것이 주류는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상당히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 기회가 열렸는데도 그 기회를 어떻게 또 이제 하냐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인재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한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을 또 핑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무대를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류하면서 인정을 받고 하면은 이게 또 행정 체계로 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노력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14억 인구라고 하는 나라인데 사실 우리처럼 이제 교육열이 센데 네. 북경의 인구가 이건 2020년 기준이지만은 한 2,200만 정도 상해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억 인구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5천만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 서울에 거의 반 정도가 집중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교육열 엄청 세고 중국도 교육열 엄청 센데 그리고 인재들이 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비슷한데 그래도 북경이나 상해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인구가 2,200만, 2,500만 이렇게 유지가 된다, 관리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 각지의 인재들이 나름대로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또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 네. 골고루 좀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조금 덜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제 2017년도 이제 러시아 매체가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네. 2017년도만 하더라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긴 한데 각 지방의 전체 GDP를 갖다가 세계 어느 나라가 비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상해나 북경이나 이제 신천 이런 경우는 이미 GDP가 한 1인당 3만 불이 넘을 정도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발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얘기한 그런 과학기술, 과학을 중시하고 인재들을 배출하고 낙후된 지역에 가서도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기회, 자원하고 성과가 내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결과물이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라면 과학기술의 어떤 원사제도 같은 경우가 여기도 보지만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원사들이 이제 중공중앙 정치국 하면 이제 중국의 전국 부국, 국가급 리더 25명 아니죠. 25명 안에들은 그 국가 지도자를 앞에 두고 강연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경연이죠, 경연. 네.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의 스승들. 그 왕의 스승들이죠. 국사죠, 국사.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사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 설계를 한다든지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와 어떤 정책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사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별로 나름대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 과학 리더들 좀 배치하려고,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좀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면이 있다. 원사도 지역 안배를 한다. 안배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학도 그렇잖아요. 985 대학에서 전국에 한 40여 개 대학. 네. 그러니까 이제 칭화대, 베이다, 뭐 상해교통대, 뭐 복단대 이거 이외에 40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안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가 또 양탄 일성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던 전학삼, 젠쇼성 같은 경우도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네. 그 최고 지도자하고 1대1로 이렇게 면담하고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차원을 넘어서 이제 문화적으로 네. 이제 중국에 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 과학기술의 존중, 그다음에 그런 인재 배양, 그다음에 그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월 28일자고 사실 우리 새 정부에도 지역균형 발전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석박사를 모시는 판교도 멀다. 사실 예전에는 대전까지 해서 대덕연구단지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맞아요. 이제 판교도 멀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다 R&D 투자 이쪽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기업들도 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게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실 부산 같은 경우. 사실 부산도 막 인재들이 많이 오잖아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오죠. 서울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부산이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 대구, 전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국토라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부분들을 중국 이제 우리 외국 동포들,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바로 그 틈을 또 노리고 그 틈에 또 들어와서 상생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 안에서도 갈등되는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앙 집중되는 그 상황이 어떤 지방의 공백을 낳고 그 공백을 동포들이 채우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변화나 뭐 한국 이런 갈등도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행정부의 숙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동포들 또 외국인들 우리 동포 이외에 또 외국인들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선순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니 어차피 이거는 비어 있는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현명하게 조치를 할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발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느 누구도 상해에서 발전하다가도 결국은 중앙으로 가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경험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방을 먼저 거쳐야 돼. 지방 안 거치고 너 중앙만 있을 수 없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 생략돼 있잖아요. 무조건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빨리 최신의 정보를 얻고 그 교류를 하면서 인맥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지방이 소외가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떤 지도자급이 되려면 항상 중앙에도 있는 기간이 있지만 항상 지방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맞습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 발전이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네. 다문화 문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외국인들, 네. 또 우리 동포들이 또 그 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또 잘 메꾸다 보면 사실은 또 약간 이제 일용직이지만 또 월급도 많이 받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안 메꿔도 문제, 잘 메꿔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또 생기는 거. 이걸 잘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까지 또 예. 얘기가 또 확대가 되네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과학기술에 대해서 맞습니다. 중국의 현주소. 예. 저는 약간 이제 썸네일 제목이 떠오르는 게 예. 과학기술에 굉장히 진지한 중국의 현주소는 뭐 이런 썸네일이 떠오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박사님의 책의 내용처럼 네.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